그의 손은 내 손 안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내 손을 잡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떨어지듯 가볍게 마치 천 조각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치 생명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간 듯했고 남은 것은 차갑고 싸늘한 피부와 내 마음에 서서히 번지는 공포뿐이었다. 의사가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싶어서였다. 나는 그의 손을 내 뺨에, 내 가슴에 밀착했다. 마치 그가 어릴 적 열이 나면 내가 안고 달래던 바로 그 방식처럼 나의 터질 듯한 숨소리 속에서. 하지만 지금 그는 조용히 누워있다. 남은 것은 나쁜 낡고 지친 엄마. 날마다 밤마다 병상 곁에 앉아 호흡기 소리를 세며 마치 삶의 마지막 날들을 세는 듯이 1년 내내 나는 그를 그렇게 돌보았다. 쉬지 않고 불평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나는 따뜻한 물로 그의 머리를 감겨주고 주사액이 흘러나올 때마다 입가를 닦아주었으며 마치 그가 끝없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처럼 옛날 우리 둘만의 이야기와 추억을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차가운 사위 윤서진의 존재였다. 긍정적인 의미의 존재가 아니라 더는 사랑도 애정도 없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존재. 오직 계산과 이익만 남은 사람. 그 여자는 병원에 올 때 내가 했던 것처럼 죽이나 따뜻한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오직 돈이었다. 어머니, 이번 달 청구서 금액이 올랐어요. 어머니가 저축 통장에서 좀 뺏으실 수 있죠? 어차피 이 집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팔아도 되고요. 그 집 남편과 내가 벽돌 하나씩 정성껏 쌓아 올린 곳. 내가 아이를 낳고 앳된 그의 입에 죽을 떠먹이며 눈물로 키운 곳. 밤새도록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아침마다 학기 시험 점수 이야기를 들으며 기다리던 곳. 그 집은 그녀에게 단지 정리할 자산에 불과했다. 그 뒤 몇 달은 더 나빠졌다. 서진은 이제 공개적으로 태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집과 토지를 전부 그녀 이름으로 넘기라는 각서에 서명하라며 압박을 가했다. 이유는 재정관리 효율성과 만약 동우가 깨어나지 못할 경우 대비한 법적 준비라는 명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어머니께서 서명하지 않으시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에서 나가셔야 돼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두 분을 계속 돌볼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분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만약 눈물을 흘리면 내 목소리가 떨릴 것이고 나는 내 약함을 이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조용히 아이의 담요를 빨고 사고 당일에 그가 입고 있었던 셔츠를 다림질했다. 언젠가 그가 깨어나 엄마 라고 부를 나를 믿으며.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방 구석에 앉아 벽에 기대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였다. 그때 갑자기 오래된 유선 전화가 어두운 방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벨은 마치 꿈속에서 울리는 알람처럼 내 심장을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나야. 동우야. 나 깨어났어. 근데 엄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서진이한테는 절대. 엄마, 내 말 들어. 엄마가 그녀를 몰래 감시하게 해줘야 해. 내가 증거가 필요해. 모든 걸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통화가 끊어진 후에도 뚜뚜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어두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동우, 내 아들,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여전히 축 늘어진 그 손을. 그러나 이번엔 내 심장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불타올랐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그 아이의 것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나는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손은 여전히 수화기를 쥐고 있었고 귀는 멍하고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으며 피는 머리로 솟구쳤다가 발끝까지 식어버렸다. 내 아들이 방금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꿈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확인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목소리, 그 거칠고 끊기는 숨소리. 엄마 라고 부르던 떨리는 음성. 그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메모지를 꺼내 손을 떨며 기억나는 말을 하나하나 적었다. 엄마, 나 깨어났어.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서진이한테는 감시하게 해줘. 내가 증거가 필요해.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읽었다. 그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슴 속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나에겐 보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틈틈이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인공호흡기의 일정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마치 희망이 하나씩 카운트다운 되는 것처럼. 나는 생각했다. 전화할 정도로 정신이 또렷하다면 분명히 무언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병원에 가지 않았다. 평범한 옷차림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장 보러 가는 노인처럼 꾸몄다. 버스를 타지도 택시를 부르지도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꽤 먼 거리를 걸었다. 나는 기차역 근처의 오래된 동네로 향했다. 거기엔 간판도 뚜렷하지 않은 작은 사무실이 있었고 유리문엔 희미하게 상담 서비스라고 적혀 있었다. 예전에 들은 적 있다. 그곳엔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고 말도 많지 않으며 은밀하게 조사를 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나는 문을 두드렸다. 마음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덩치가 있는 남자가 나왔다. 낡은 체크 셔츠를 입고 검정태 안경을 낀 그는 자물쇠 수리공에 더 가까운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 그것은 너무 많은 인생의 어두운 진실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단단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고 전에 열린 가족 파티에서 찍힌 서진의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을 감시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전부 기록해 주세요. 추측 말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가능하면 음성까지.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물었다. 얼마 동안? 지금부터 내가 멈추라 할 때까지.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3일 안에 첫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고 전화는 금지. 문자만. 누구에게도 제 이름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나왔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해졌다. 나는 이제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이틀 뒤 나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사진 확보. 전용 이메일로 보냄. 나는 노인복지센터의 옛 친구에게 부탁해 컴퓨터를 빌렸다. 메일을 열자 선명한 사진 3장이 있었다. 서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 손에 작은 가죽 지갑을 들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채였다. 그녀 곁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크고 세련된 남자가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바로 근처의 호텔로 들어갔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며 심장이 요동쳤다. 그 남자. 나는 예전에 경제 잡지에서 본 적이 있다. 강현석 아들 회사와 경쟁 관계였던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였다. 서진은 왜 그 남자와 함께 있는가? 왜 호텔에 들어간 건가? 왜 남편에게 주던 눈빛으로 그와 웃고 있는가? 나는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노새 때문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아들의 병상 옆에 앉았다.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동우야,
엄마 말 들리지? 엄마는 내 말대로 하고 있어. 엄마가 시작했단다. 우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이번에는 엄마가 절대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만지셨다. 여전히 처음 만졌던 날처럼 축 늘어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다. 문자 메시지는 한낮의 고요한 오후에 도착했다. 나는 막 아들을 위해 얼굴 닦는 수건을 한 대야 가득 빨아놓은 참이었다. 눈은 침침하고 손도 떨렸지만 낡은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문자는 또렷하게 보였다. 엄마, 서재에 중요한 걸 숨겨놨어요. 결혼 반지 상자예요. 서진이 알기 전에 꼭 찾아야 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이 막히도록 심장이 쿵쿵 뛰었다. 결혼반지 상자라니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기억이 밀려왔다. 내가 직접 고르고 이름을 새겨 넣은 그 단순한 나무 상자. 작지만 의미 깊은 선물이었다. 영원하고 온전한 행복을 기원하며. 하지만 지금 그 상자가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을 줄이야. 나는 그날 바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병원 간호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를 걸고 몇 시간만 아이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오래된 외투를 껴입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챙이 큰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한때 내 아들의 보금자리였고 이제는 서진 혼자 사는 곳.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건물에 들어섰다. 경비 아저씨에게는 늘 하던 익숙한 미소로 인사했다. 다행히도 출입문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었다. 서진은 내가 나이 들어서 별다른 일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집안은 고요하고 차갑게 깔끔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하얀 바닥에 반사되어 더더욱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머물지 않고 곧장 아들의 서재로 향했다. 입원한 날부터 단단히 잠겨있던 방이었다. 몰래 보관해 두었던 예전 열쇠로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는 아직도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내 아들의 익숙한 향기가 남아있었다. 고객을 만날 때면 항상 뿌리던 은은한 향수 냄새. 나는 하나하나 서랍을 열고 종이 더미를 뒤적였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책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서진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진심은 아니었다. 마침내 책상 왼쪽의 작은 서랍 안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다. 맞았다. 호두나무 색의 나무 상자, 뚜껑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동우 서진 영원히 함께. 나는 숨을 죽이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반지는 없었다. 오직 중앙에 작은 검은색 메모리 카드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아무 표시도 라벨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아들이 나에게 찾아달라 했던 바로 그 물건이라는 걸. 나는 급히 메모리 카드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상자를 다시 닫아 원래대로 정리했다. 방을 나서기 전 나는 서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마치 이 공간을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기 위해 혹은 언젠가 사랑으로 가득 찼던 이 방과 작별을 고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메모리 카드를 확인할 장비가 없었다. 나는 즉시 아들의 절친이자 수많은 사업 계약을 도왔던 변호사 최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골목 안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여전히 늘 그렇듯 단정하고 진지한 얼굴이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이거 좀 확인해줘. 아주 중요해.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개인 노트북을 꺼내 메모리 카드를 꽂았다. 몇 초 뒤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각각 시간대 형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었고 몇 분에서 몇십 분까지 길이는 제각각이었다. 우리는 첫 번째 영상을 열었다. 그것은 내 아들의 서재에서 촬영된 영상이었다. 작게 설치된 블랙박스 형태의 카메라였고 아들이 사고 나기 전 미리 증거용으로 설치해 둔 것처럼 보였다. 곧바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지친 듯 긴장에 차 있었고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도 냉혹하고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다. 그 돈 어디서 났어? 예비 자금에서 빼간 거지?
그래서 나 없이 당신이 그 계약들 따낼 수 있었을 것 같아. 넌 회사를 망치고 있어. 이 일 터지면 우리 다 끝이야. 우리? 아니, 난 아무것도 안 잃어. 당신만 그렇지. 정말 말해봐. 너 강현석이랑 짜고 있는 거 맞지? 나는 얼어붙었다. 그 이름, 탐정이 보낸 사진 속 그 남자였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당신이 계속 내 길 막는다면 그땐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심장이 죄어오는 고통에 숨이 막혔고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되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최 변호사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이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그녀는 횡령뿐만 아니라 남편을 해치려 한 정황까지 있어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으로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메모리 카드를 쓸어내렸다. 내 아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지막 의지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단서를 남기고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나 그저 조용히 울기만 하던 한 어머니는 이제 진실을 쥐고 생애 가장 거대한 싸움에 발을 들였다. 나는 그 메모리 속 녹음들이 진실의 끝이라 여겼다. 하지만 파일을 모두 다 들은 최 변호사는 조용히 마치 경고처럼 내게 말했다. 그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어요.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라면 증거를 하나만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더 찾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집안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걸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며느리와 함께 살던 이 집은 이제 평온한 껍질 속에 전쟁터를 숨긴 곳이 되어 있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구석구석이 증거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손자를 보러 간다는 평범한 시어머니의 핑계를 대고 서진의 집에 갔다. 그녀는 별다른 의심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긴급 회의가 있다. 며 곧장 집을 나섰다. 나는 손자와 한참 놀아주었다. 아이는 해맑고 천진했다. 이 가정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리고 쓰라렸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남긴 전부였다. 단 하나의 핏줄. 할머니, 내가 새로 산 만화책 보여줄까? 그럼 할머니도 보고 싶어. 아이는 신나서 방으로 뛰어갔다가 주방에 가서 우유를 달라고 했다. 그 틈을 타 나는 아이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담했다.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는 단정했으며 천장 가까이 닿는 큰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책장 하나하나를 훑었다. 장난감 자동차, 팔이 부러진 로봇, 몇 권의 펼쳐진 만화책,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책 더미를 정리하다가 영어로 된 두꺼운 책 한 권이 앞으로 밀려나온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뒷부분에 뭔가를 숨겼다가 급히 되돌려 놓은 흔적 같았다. 직감이 번쩍였다. 나는 그 책을 살짝 당겨봤고 예상대로였다. 벽 쪽 깊숙이 이름도 라벨도 없는 작은 검은색 수첩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외투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이에게 돌아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린 뒤 눈에 덜 자극되는 노란 조명을 켰다.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다. 서진의 글씨였다. 예전 메모나 일정표에서 본 적 있기에 확신할 수 있었다. 첫 페이지는 회사 자금 인출 내역이었다. 날짜, 금액, 가짜 항목명, 중개인의 이니셜, 그리고 캥H. S에게 지급된 협력비 항목 명백히 강현석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들은 날짜별로 간략히 정리된 일지 형태의 기록들이었다. 마치 모든 흔적을 개인 기기에서 지우기 전에 초안처럼. 그리고 그 안에는 숨막히는 문장들이 있었다. 크라운 호텔에서 강과 만남 계획 성공 시 지분 20% 배분 합의. 개인 변호사가 말하길 12개월 혼수 상태 후엔 영구 후견 신청 가능. 의료 기록만 충분하면 됨.
이 박사에게 선물 전달 현재 상태 유지 강조 갑작스런 변화 없도록 요청. 여기까지 읽고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내 아들은 아내에게 조작된 인공 혼수 상태 속에 갇혀 있었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자산을 조작하고 회사를 경쟁사에 넘기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한때 나에게 어머니 라 불렀던 그 사람은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듯 냉정하고 치밀하게 모든 단계를 계산해왔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최종 일격처럼 이메일 초안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다. 법적 후견이 승인되면 회사 양도 계약 진행, 강은 일정에 따라 송금, 시어머니와 남편은 법정 무능 및 특별 보호 대상으로 처리 법적 문제 없음. 법정 무능 처리 그녀는 나와 아들을 아예 권리를 박탈해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펜을 떨어뜨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평생 한 여인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내가 밥을 지어주고 병들면 돌봐주고 부부싸움 후에도 감싸주던 그 사람. 나는 배태식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즉시 만나자고 했다. 그는 신속히 도착했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건넸고 그는 조용히 다 읽은 후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음성, 영상, 개인 기록까지. 이걸 모두 정리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행동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더 이상 젖지 않았다. 울 만큼 울었다. 이제는 싸울 시간이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위험한 진실의 수렁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심장이 벼랑 끝까지 몰리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장 어두운 진실 앞에서도 맞설 수 있다. 검은 수첩이 발견된 후 나는 그것을 배태식 탐정에게 넘겼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조용히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고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챙겨두었다. 이건 그녀의 계획에 큰 타격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해요. 정확한 순간 현장에서 바로 그 사람을 나는 이해했다. 서진 같은 노련한 여우는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지 않는다. 그녀가 이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그 뒤로 배는 서진의 모든 동선을 철저히 감시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회사 주차장, 단골 화장품 가게 그리고 강가에 위치한 고급 호텔까지 그곳은 비밀과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몰랐다.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올 줄은. 그날 그는 나를 작은 카페로 불렀다. 두툼한 봉투 하나와 작은 은색 USB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았다. 멀리서 찍었지만 선명했고 어떤 변명도 날려버릴 증거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 서진이 로열 리버 호텔 앞에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선글라스, 손엔 휴대폰, 선명한 붉은 입술. 두 번째 사진, 강현석이 다가와 그녀와 악수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긴 악수, 웃으며 마주보는 눈빛. 세 번째 사진,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에서 객실 키를 받았다. 네 번째 사진,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다섯 번째 사진, 2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다시 나왔다. 서진은 머리를 매만졌고 강은 전화를 하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둘 다 걱정이라고는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사진들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다.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지금 내 며느리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리고 한때 내가 딸처럼 아꼈던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편에 서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나락으로 밀고 있었다. 배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호텔 카페에서의 녹취록이었다. 두 사람이 만난 바로 그날이었다. 서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 여자 이제 나이도 많고 설득하기 쉬워요. 내가 성인 후견 신청하겠다고 했어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매각 계약만 성사되면 그 다음은 당신 몫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정은 준비됐어요. 하지만 당신이 빨리 처리 안 하면 이사회 쪽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걱정 마요. 내가 회사를 구하려 한다고 믿게 만들 거예요. 몇 개 숫자만 잘 꾸미면 다들 내 손을 들어줄 거예요. 시어머니는요? 그 여자는 힘도 없어요.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이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힘이 없다고. 그 여자가 내가 그저 울기만 하는 줄 아는가. 배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껏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니보다도 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판을 뒤집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커다란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아들의 병실로 들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사진 하나하나, 녹음된 말 하나하나까지. 나는 믿었다. 혼수 상태라 해도 그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내 뺨에 가져다 댔다. 동우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이제 곧 우리가 이길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너도 조금만 더 힘을 내. 만약 내가 단 몇 초라도 깨어나서 너를 배신한 자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엄마는 알아. 넌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바람 한 줄기처럼.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의 곁에 있었기에 알 수 있었다. 그건 환상이 아니었다. 그는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할 차례였다. 내 삶에서 그날 아침처럼 이상했던 아침은 없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정성껏 빗었다. 남편이 회사 창립 기념일에 선물했던 오래된 진주 브로치를 꽂았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이 진실을 드러낼 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 외투 속 주머니에는 USB 하나가 있었다. 배 탐정과 최 변호사가 수주간 모은 모든 녹음, 사진, 영상이 담긴 작은 은색 장치. 그 안에 데이터 하나하나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진실이었다. 나와 아들이 견뎌온 고통의 기록이었다. 나는 이사회 회의실에 정시에 도착했다. 지친 노모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마도 다들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포기했구나. 서진은 달랐다. 당당하게 입장했고 리더다운 복장과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긴장도 없었다. 승리를 확신하는 눈빛이었다. 그 옆에는 강현석이 앉아 있었다. 싸늘한 얼굴에 날카로운 미소. 둘은 이미 승리를 손에 넣었다는 듯 나란히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한 이사 회의 멤버가 말했다. 박 여사께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고 안경을 쓰며 일부러 손을 떨리는 척했다. 나는 박명자 김동우 회장의 어머니로서 아들이 회복될 때까지 회사의 임시 운영권을 며느리 윤서진에게 위임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의장은 수긍하는 고개짓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서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주인처럼.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전에 잠시만 이 영상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반응할 틈도 없었다. 최 변호사가 뒤에서 나와 USB를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첫 영상은 블랙박스 카메라로 찍힌 아들 동우의 서재였다. 치열한 말다툼 장면. 아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너 회사 자금 몰래 빼갔지? 강현석이랑 짜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 냉정하고 계산적인 어조였다. 계속 내 길 막으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이어진 사진들. 호텔 엘리베이터 앞 서진과 강현석이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 공모자처럼 짧은 녹음이 이어졌다. 강현석의 목소리. 후견 신청 끝나면 회사는 우리 거야. 시어머니는 그냥 말 잘 듣는 말 한마디일 뿐.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멈춰. 이건 조작된 거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한 임원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였나? 그 여자가 그런 일을. 바로 그 순간 최 변호사가 신호를 보냈다. 마지막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동우의 모습이 비쳤다. 눈을 간신히 뜨고 입술이 떨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저는 김동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깨어났고 어머니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회사를,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는 비록 영상 속의 녹음일 뿐이었지만 먹구름 낀 하늘에 내리친 번개처럼 강렬했다. 강현석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낮게 쥐어짰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2명의 수사관과 보험사 측 대표가 들어와 영장을 내밀었다. 윤서진, 강현석 그리고 이 박사님 형사상의 혐의가 있어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서진은 소리쳤다. 나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다. 어머니,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 집에 들인 분이잖아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기에 더 아팠다. 하지만 내 아들을 해하려던 사람에게 나는 오직 하나의 역할만 남았을 뿐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서진은 그대로 의자에 무너져 내렸다. 강현석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수사관에게 이끌려 나갔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놀람으로 가득했던 시선들은 점차 존경과 경외로 바뀌어갔다. 아무도 이제 나를 연약한 놈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동정을 바란 적 없다. 다만 그들이 기억하길 바랐다. 절대로 어머니의 힘을 얕보지 말라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의 상처였던 그 이름들이 하나씩 밝혀졌을 때, 나는 처음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심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윤서진은 횡령, 살인 미수, 후견권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현석은 기업자산 탈취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내 아들을 인위적인 혼수 상태로 유지시킨 이 박사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혼자 이 모든 걸 해내셨어요? 나는 그저 웃었다. 매일 병상에 누운 아이를 보며 그 미약한 숨결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던 나에게 무너질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었다. 그건 어머니라는 이름이었다. 운명의 이사회 회의 몇 주 후 아들이 완전히 눈을 떴다. 나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한다. 나는 그의 이마를 닦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내가 업고 집까지 걸어갔던 날의 이야기. 그의 손이 살짝 움직였고 눈이 조금씩 떴다. 그리고 나지막한 바람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손 위에 얼굴을 묻었다. 그동안의 고통, 모욕, 불면의 밤들 모두 사라졌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야윈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강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느리지만 희망 가득한 회복의 시간이었다. 동우는 걷는 연습을 했고 말하는 연습도 했고 서명을 다시 익혔다. 손자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책을 읽어주며 아빠에게 조그맣게 물었다. 아빠, 나 기억나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 가족은 돌아왔다. 회사 측에서는 내게 고문, 직함을 제안했지만 나는 공식 직책은 사양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말했다. 이 회사는 정직한 사람들의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는 욕심 많은 자들에게 팔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들이 다시 회사에 출근하던 날 모든 직원이 일어서 박수로 맞이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웠고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아들이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날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집밥을 준비했다. 미역국, 돼지고기 장조림, 김치, 그리고 그가 제일 좋아하던 매실청. 그는 식탁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고 말했다. 엄마, 우리 집 예전처럼 따뜻하네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없던 시간 엄마 혼자 불을 지켰단다.
이제 내가 왔으니 엄마는 조금 쉬고 싶구나. 그는 내 손을 잡고 살며시 쥐었다.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엄마의 볼. 나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보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다.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더 이상 음모도 협박도 긴긴 밤도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손자. 세 세대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단출하지만 따뜻한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뿐. 나는 안다.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정의가 살아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악을 이긴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상처는 언젠가 치유되고 모든 집은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